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지난주는 잘 지냈나요? 한국은 지난주가 음력 새해, 설날이었죠. 여러분들 나라에선 음력 새해를 챙기나요? 만약에 챙긴다면 그날 쉬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히 음력 새해를 챙기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냥 평일 같은 날을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그 새해를 보냈든 간에 다들 좋은 음력 새해를 보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음력 새해를 크게 기념하죠. 한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 음력 새해이니까요. 저도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설날 하면 떡국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문화에 관심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는 거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떡국을 먹고 왔습니다. 정확히는 떡국이 아니라 떡만둣국을 먹고 왔어요.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만드는 떡만둣국을 먹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떡국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예전 제 에피소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밑에 쪽 지방으로 갈수록 그냥 떡국에 떡만 넣고 좀 더 위쪽 지방으로 갈수록 떡국에 만두를 넣는데요. 저희 친정도 시댁도 다 서울 쪽이라서 서울 근처라서 만두가 들어간 떡만둣국을 먹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알아보느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되게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알아가는 게 많아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는 제가 설날에 떡국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한 얘기 또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떡국에 들어가는 떡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명절이 되면 떡을 많이 먹어요. 설날에는 떡국떡을 만들어서 떡국을 만들어서 먹고요. 그리고 추석 때는 송편 먹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 명절에도 떡을 먹고 명절 말고도 또 축하할 일 같은 게 있으면 떡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이런 데 큰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그때도 떡을 만들어서 서로 먹고 나눠주기도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떡을 많이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디저트가 워낙 많잖아요. 세상이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해외 디저트들도 많이 먹고 특히 케이크나 이런 것들도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되게 전통적인 이런 명절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른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떡을 여전히 많이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 얘기할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떡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떡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떡을 언제부터 먹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부터 한국 사람들이 떡을 먹었던 걸까? 아니면 나중에 해외에서 떡이 들어온 걸까?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꽤 옛날부터 떡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옛날부터 먹었는데 언제부터냐면 옛날에 역사도 쓰이기 전부터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역사라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역사가 쓰이기 전에, 그러니까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글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 떡을 만들 때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이 한국 땅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발견이 됐대요.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떡을 먹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떡을 만들 때 쓰는 그릇이 있거든요. 쌀가루를 넣고 그 쌀가루를 찔 수 있게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뭔가를 찌려면 그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그 하얀 김이라고도 하고 수증기라고도 하는 그게 쌀가루 안으로 쏙쏙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릇 밑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야 돼요. 구멍이 뚫린 그런 그릇에다가 쌀가루를 넣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찌면 그게 떡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릇을 시루라고 부르는데 이 시루가 정말 옛날부터 한국 땅에서 계속 나왔대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 시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쪄서 만드는 그런 떡, 그거를 시루떡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시루라는 그릇에다가 시루떡을 만들어서 그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떡을 그러니까 밥처럼 먹은 거예요. 떡이 만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옛날에는 떡보다 밥이 만들기가 더 어려웠대요. 떡을 만드는 게 더 쉬웠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요즘 밥을 만든다고 하면 쌀을 마트에서 사서 그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마트에서 쌀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쌀은요, 쌀의 그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것만 파는 거거든요. 쌀의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쌀의 껍데기를 꼭 벗겨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쌀 껍데기 벗기는 거를 도정이라고 하는데 이 도정을 지금은 다 기계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당연히 기계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쌀의 껍데기를 어떻게 사람이 다 벗기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쌀을 다 한데 모아서 그거를 다 잘게 잘게 빻아서 그러니까 가루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쪄서 떡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기계가 다 도정을 해주고 당연히 떡보다는 그냥 그 쌀을 사서 밥을 해 먹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떡은 좀 특별한 때에만 먹는 디저트 같이 됐어요. 이렇게 떡이 식사가 아니라 디저트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 떡이 달달해지고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양도 예뻐졌습니다. 디저트는 진짜 밥으로 식사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즘 떡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게 안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콩가루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팥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떡에 팥도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설탕, 깨, 견과류, 뭐 호박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콩 자체가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예쁜 색을 내는 가루들을 넣어서 떡을 알록달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꿀떡이나 송편 같은 거 좀 요즘은 많이 바이럴이 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떡들 보면 똑같은 그냥 떡인데도 색깔을 다르게 여러 개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떡에 다양한 색을 넣어서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떡에 약간 스탬프처럼 모양을 찍기도 하거든요. 스탬프, 한국어로는 도장이라고 하죠. 근데 특히나 이 떡에다가 찍는 스탬프는 떡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떡살로 예쁘게 무늬를 내서 예쁜 떡들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밥으로 떡을 먹었으니까, 식사를 위해서 떡을 먹었으니까 이 떡이 되게 컸대요. 근데 요즘은 디저트로 먹으니까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굉장히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 정말 크게 그냥 한꺼번에 찌는 떡도 있는데 이런 떡도 팔 때 예쁘게 먹기 좋게 잘라서 팝니다. 떡이 사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떡을 막 이렇게 큰 거를 팔면 그거를 사서 먹으면 그날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떡들이 요즘은 굉장히 조그맣게 귀엽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떡이 좀 디저트 같아지고 스페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떡을 정말 중요한 날에 많이 먹게 됐습니다. 물론 글로벌한 시대가 됐으니까 중요한 날에 요즘 떡만 먹지는 않아요. 특히나 케이크 같은 게 파티에서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생일 같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파티를 할 때에는 그냥 케이크 같은 거로 파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또 어른분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케이크를 싫어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느끼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른분들은 이 케이크에 올라가는 크림이 너무 느끼하다고 케이크를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케이크 모양을 흉내를 낸 떡 케이크도 나왔어요. 이 떡 케이크는요, 말 그대로 떡으로 만든 케이크인데 거기에 생크림 말고 앙금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약간 동양의 빵 같은 거나 아니면 떡 이런 거 먹어보면 안에 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Red bean paste라고 그러죠. 달달한 팥. 그 팥이 바로 앙금입니다. 근데 팥앙금을 보통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팥앙금 말고도 앙금이 정말 다양해요. 앙금은 꼭 팥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흰 색깔 콩, 이거를 백태라고 하는데 이 백태로 만드는 앙금은 색깔이 굉장히 뽀얗고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크림 대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앙금을 가지고 예쁜 앙금 떡 케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른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한 거 싫어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떡 케이크 만들어서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명절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명절이 아닌데도 좀 전통적인 행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행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큰 회사 같은 그런 큰 단체에서 축하할 때도 어른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전히 떡을 많이 해서 먹습니다. 많이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딱 어른들이 많이 오는 축제잖아요. 아기가 100일 됐을 때
내 아기가 100일 됐다고 내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기보다는 좀 우리 할머니도 부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부르고 어른분들을 많이 불러서 자, 우리 귀여운 다음 세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인 아기가 100일이 됐으니까 축하합시다. 이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100일이 됐을 때 이럴 때에는 떡을 많이 해 먹어요. 100일 됐으니까 그 100이라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 들어간 백설기라는 걸 해서 많이 먹습니다. 백설기라는 건 흰 색깔 떡인데 사실은 그 숫자 100이랑은 관계가 없죠. 다른 100인데 어쨌든 발음이 비슷하니까 100일에 백설기를 많이 해서 먹습니다. 이 백설기도 예쁘게 요즘 꾸밀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백설기 만들어서 100일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직접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1살이 됐을 때 그 1살이 됐을 때 생일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이게 무슨 잔치인지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돌잔치입니다. 이 돌잔치 때도 떡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떡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잔치 할 때 특별하게 떡을 제작을 해요. 떡을 주문을 합니다. 그런 돌잔치 때 먹는 떡을 돌떡이라고 불러요. 돌떡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돌잔치 때 먹는다고 해서 돌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예쁜 떡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거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선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 그럴 때도 이사떡이라는 걸 만들어서 돌려요. 새로 어느 마을에 가면, 어느 동네에 가면, 거기에서 그 이웃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웃집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뭔가를 돌린다고 말하죠. 떡을 여러 이웃집에 나눠주니까 떡을 돌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동네에 가서 그 새로운 이웃집에 찾아가서 그 떡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굴을 처음 보게 되죠. 얼굴을 안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안면을 서로 보여주게 될 때 안면을 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 왔을 때 떡을 돌리면서 서로 안면을 트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인사하고 서로 알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나 뭔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더 서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알아주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떡을 돌리면서 안면을 트는 거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요즘은 이렇게 이사를 왔다고 해서 이사떡을 잘 돌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 조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분이 초인종을 누르길래 알고 보니까 근처에 이사를 온 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초인종을 딱 눌러서 보니까 떡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분이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아랫집에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게 있으니까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더
걱정도 많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잘 못 열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번에 작년인가? 그때쯤에 이사떡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랫집에 새로운 여자분이 혼자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사떡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직접 얼굴을 보고 떡을 주면서 안면을 튼 거는 아니고요. 그냥 떡 하나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거기에 편지를 써서 그분이 그냥 예쁜 쇼핑백에 담아서 그거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좀 폐를 끼칠까봐, 사람들에게 좀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쁜 떡이랑 예쁜 편지지를 준비를 해서 편지지에다가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혹시 시끄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마음이 정말 고맙고 좋더라고요. 정말 서로 얼굴도 봤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아무래도 많이 울고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떡이나 좀 먹기 좋은 거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예를 들어서 캔들 같은 그런 선물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아기가 좀 울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달래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좀 나눠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떡 문화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이웃 간에 그래도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서로 배려하고 좀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음. 그 다음에는 예전에 제가 수능 에피소드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찹쌀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볼 때 찹쌀떡을 선물한다고 제가 말했었어요. 찹쌀떡은 떡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쫀득쫀득하고 찰싹 달라붙는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찹쌀떡을 먹으면 찹쌀떡처럼 그 대학에 착 달라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중요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찹쌀떡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찹쌀떡 같은 거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좋은 좀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 곧 시험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찹쌀떡 같은 떡을 선물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떡값이라는 거를 주기도 합니다. 명절 때 보통 가족들 만나러 가잖아요. 이렇게 가족 만나러 갈 때 그 가족들에게 좋은 떡 하나 해가라는 뜻으로 떡값이라는 걸 줍니다. 이 떡값은 그냥 일해서 받는 월급 말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보너스로 주는 돈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떡을 사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사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용돈으로 부모님에게 그 돈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떡을 사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요즘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부터 떡을 많이 사갔으니까 그냥 이 떡값이라는 그 말이 지금 굳어져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떡값이라는 말을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떡값이라는 말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인에게 중요한 한국의 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한국의 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고요. 떡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한국의 떡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맵쌀로 만든 맵쌀떡이 있고요. 그리고 찹쌀로 만든 찹쌀떡이 있습니다. 쌀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쌀 에피소드에서 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보통 맵쌀이라는 쌀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맵쌀을 가지고 떡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먹어요. 맵쌀로 떡을 만들면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탄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씹었을 때 막 이렇게 질겅질겅 씹히지 않고 그냥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딱딱하거나 기분 나쁜 그런 끊어짐이 아니라요. 그 탄력이 느껴지면서 딱 씹힙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막 오래 남지 않고 정말 담백하게 그 즐거운 식감을 주면서 목구멍으로 싹 넘어갑니다. 아, 이런 거 정말 말로 하기는 참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막 치즈처럼 쫙 늘어나는 그런 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맵쌀로 만든 떡은 약간 그런 느낌이랑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맵쌀이 주는 그 만족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탄력감 있는 그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말로 설명해서는 부족하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맵쌀떡, 한국의 맵쌀떡들도 꼭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맵쌀로 떡을 정말 많이 만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맵쌀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찹쌀로도 떡을 정말 많이 만들어요. 이 찹쌀이 방금 말씀드린 그 유튜브나 뭐 릴스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쫙 늘어나는 그런 떡입니다. 이런 찹쌀로 만든 떡이 이렇게 쫙쫙 늘어나요. 맵쌀보다 훨씬 더 뭔가 물기가 있고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안에 넣었을 때 뭔가 쫄깃쫄깃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 때 이거를 찰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찰기가 있고 쫀득쫀득하고 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정말 맛있으니까 바이럴도 많이 되고 유튜브나 릴스 이런 데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떡들, 모찌라고 부르죠. 그냥 영어로도 모치 이렇게 써서 부를 만큼 일본의 그 떡들, 모찌들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 모찌들이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쫙 늘어나고 찰기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한국의 떡들, 특히나 한국의 맵쌀 떡들은 이런 떡들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든든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 더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에 딱 넣었을 때도 뭔가 입안에서 가득 차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들고 그 씹는 맛이 조금 달라요. 뭐 찹쌀로 만든 게 덜 맛있고 맵쌀로 만든 게 더 맛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다른 종류입니다. 맵쌀로 만든 떡도 정말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 있잖아요. 이런 게 맵쌀 떡입니다. 막 엄청 말랑말랑 퐁신퐁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쫀득하고 약간 단단하고 뭔가 든든하고 탄력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떡볶이 떡은 밀가루로 만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맵쌀로 만든 그런 떡볶이 떡들이 있어요. 그런 떡들은 정말 탄력 있고 그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은 대부분 좀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좀 두꺼운 떡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두꺼운 그 흰 색깔 한국의 떡 뭔지 아세요? 바로 가래떡입니다. 이 가래떡으로도 떡볶이를 만드는데 제가 이 가래떡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맵쌀로 만든 떡만의 그 든든하고도 탄력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얇은 떡볶이 떡이나 밀가루로 만든 떡도 정말 매력이 있지만 이 탄력 있는 든든한 그 맵쌀가루 그걸로 만든 이런 가래떡 떡볶이도 진짜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아, 집 앞에 하나 있었는데 왠지 없어졌어요. 장사가 잘 안 됐나? 떡볶이 정말 자주 먹고 싶지만 이 떡볶이가 아무래도 맵고 달고 그러니까 막 자주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못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가래떡 떡볶이도 정말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겨울 간식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가래떡을 오뎅 국물에 담궈서 오뎅 국물을 쫙 빨아들인 물떡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물떡도 진짜 맛있어요. 가래떡으로 만든 것들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가래떡. 아, 살찌는데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떡들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래떡, 이 특히나 그 맵쌀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떡입니다. 그리고 떡국에도 이 가래떡이 들어가죠. 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그거를 넣으면 그게 떡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식사처럼, 밥처럼 그 가래떡을 먹을 수도 있지만 디저트용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이 가래떡을 잘 구워서 좀 달달한 꿀이나 조청 같은 데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겉에는 그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안에는 되게 말랑하고 촉촉한 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는 맛있는 디저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래떡은 약간 간식이랑 식사의 중간 지점에 있는 느낌? 어쨌든 이 가래떡의 매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 맵쌀이 주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맵쌀 떡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맵쌀떡에는 조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바로 절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래떡처럼 맵쌀로 만드는 건데 이 가래떡은 기계에 넣어서 꽉 눌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탄탄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절편이라는 거는 여러 번 접고 접으면서 이렇게 치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래떡만큼 그렇게 막 꽉꽉 뭉친 느낌은 아니에요. 가래떡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래떡은 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거니까 먹을 때도 딱 크게 한 입 먹게 돼요. 한 입만 이렇게 살짝 먹어도 굉장히 크게 입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절편은 얇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입 먹었을 때 얇게 마치 슬라이스 된 햄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입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가래떡은 뭔가 약간 좀 식사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절편은 그래서 약간 좀 더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디저트 느낌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절편은 아까 말했던 대로 스탬프 같은 걸 찍어요. 이걸 떡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떡살로 예쁘게 무늬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예쁘고
디저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절편은 위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향긋하기도 참 향긋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편 같은 맵쌀로 만들었지만 좀 더 부드러운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포슬포슬한 느낌의 그런 떡도 있어요. 이 떡도 정말 한국에서 많이 만드는 맵쌀 떡인데요. 그게 뭐냐면 시루와 설기입니다. 이 떡들은 다른 맵쌀 떡들과는 약간 장르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포슬포슬하고 탄력이 막 많다기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래떡이나 절편 같은 떡들은 막 이렇게 뭉치고 압축시키고 누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설기나 시루 같은 떡들은 그렇게 누르지 않아요. 그냥 쪄서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찔 때 그 뜨거운 김, 수증기로 찐다고 했잖아요. 이 뜨거운 수증기가 사이사이, 그 떡 사이사이로 들어가고 나서 그 공기층을 만드는데 그 공기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드럽고 막 퐁실퐁실하고 구름 같은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모든 나라의 떡들을 아는 게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비슷한 떡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설기랑 시루라는 떡은 정말 한국의 독특한 떡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떡이 특별히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촉촉한 그 쌀가루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른 쌀가루를 이렇게 구멍 뚫린 그릇에다가 넣고 그냥 찌면 이 느낌이 안 나요.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의 그런 시루나 설기를 만들려면 쌀가루가 처음부터 촉촉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쌀가루를 그냥 촉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물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쌀가루를 촉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 맵쌀가루를 쌀가루로 만들기 전에 그 맵쌀가루를 물에 불려 놓습니다. 그렇게 물에 불려놓은 맵쌀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설기나 시루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그 쌀가루에 물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느낌이 들어요. 이런 촉촉한 쌀가루는요, 그냥 한국에서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기는 한데, 원래는 방앗간이라는 데에서 이 쌀가루를 살 수 있었어요. 방앗간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쌀이나 콩, 이런 곡식들을 파는 곳인데요. 그런 곡식들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들을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 이런 것들도 파는데, 이 깨를 볶아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로 만드는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들깨로 만드는 들기름도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곳이 바로 방앗간입니다. 이 방앗간에서 정말 좋은 쌀을 가루를 내는 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쌀가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쌀을 잘 불려서 그 불린 쌀을 이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걸로 떡을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방앗간에서 이 쌀을 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쌀이 정말 싱싱할 때, 그럴 때 이 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런 시루나 설기 같은 거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거는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찌기만 해도 정말 구름같이 폭신폭신한 그런 떡들이 됩니다.
시루도 물론 맛있지만 저는 설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봄이 왔을 때 진짜 그 냉동되지 않은 정말 프레쉬한, 싱싱한 그런 쑥을 사다가 그 쑥이랑 맵쌀가루를 잘 섞어서 만드는 그런 쑥설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맵쌀로 만드는 떡 중에 술떡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막 유튜브에서 바이럴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떡 반죽에다가 막걸리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술을 넣어서 발효시킨 떡입니다. 이것도 떡이긴 떡인데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 떡 사이사이에 막 발효될 때 나오는 그런 공기층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인데도 약간 빵같이, 케이크같이 그런 폭신폭신한 식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향긋한 그 막걸리 향도 오묘하게 나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발효를 막 30도 이상인 온도로 해야 돼서 이 술떡은 사실은 여름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번에 검색해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괜히 술떡이 먹고 싶었던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맵쌀 떡들 말고도 당연히 찹쌀로 만든 떡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나 많이 먹는 찹쌀로 된 떡은 인절미입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쭉쭉 늘어나는데 그 겉에다가 콩가루를 묻힌 겁니다. 근데 이 콩가루에 약간 설탕이랑 소금이랑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달하고 꼬숩고 그리고 식감도 이렇게 부들부들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보통은 이 콩가루가 약간 베이지 색깔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콩 중에 좀 하얀 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은 백태라고 했죠. 그 백태로 대부분 인절미를 만들기 때문에 인절미 색이 약간 뽀얀 그런 베이지 색깔입니다. 근데 인절미를 꼭 이 백태로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검정 색깔 콩, 검은 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검은 콩은 서리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서리태 인절미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또 검은 깨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검은 깨도 이름이 따로 있어요. 흑임자라고 하는데 이 흑임자로 인절미를 만드는 흑임자 떡도 있습니다. 이 흑임자 떡이 진짜로 맛있어요. 그래서 그 명절 때 우리 시댁에서 이 떡을 항상 사서 나눠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명절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흑임자 떡이 정말 맛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먹기는 좀 힘들거든요. 떡이. 떡이라는 게 약간 밥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걸 디저트로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르니까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명절날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 흑임자 떡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찹쌀로 만드는 떡인데 찹쌀 사이사이에 되게 맛있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박,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호박도 들어가고 밤이나 대추, 뭐 견과류 등등등 다양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자르면 자른 면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단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면, 단면이 진짜 예쁩니다. 약간 구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름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맛들이 있어서 이 맛들을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이 다양한 맛을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들도 정말 맛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떡집에 가서 다양한 구름떡들을 사서 먹어보는 것도 정말 추천입니다.
그리고 또 수능 때 많이 먹는다고 했던 찹쌀떡이 있죠. 그냥 이름도 그대로 찹쌀떡이에요. 그죠? 이 찹쌀떡도 찹쌀로 만드는 정말 대표적인 떡입니다. 그냥 하얀 색깔 떡, 찹쌀떡 안에 팥, 앙금을 넣어서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는 보통 그렇게만 만들었었고, 그냥 수능 날에 먹는 떡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 찹쌀떡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글로벌한 시대가 왔으니까 안에다가 크림 같은 것도 넣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크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 크림에 딸기잼을 섞어서 딸기 크림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초코칩 같은 게 들어간 그런 초코 크림, 찹쌀떡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티라미수 찹쌀떡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 이런 떡들은 냉동했다가 살짝 녹여서 먹으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디저트 느낌이 확 나서 진짜로 맛있습니다. 정말 살만 많이 안 찐다면 이 떡들 계속 먹고 싶을 만큼 정말 이 세상에는 맛있는 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떡 이야기를 제가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떡을 먹나요? 아니면 떡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디저트들을 많이 먹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떡을 정말 좋아해서 오늘 좀 더 다양한 떡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떡 종류들을 말하기는 했지만 이 떡이 특히 어딜 가면 맛있다더라 막 이런 것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본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 못하는 거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에서 한번 이 떡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떡들이 맛있는지, 또 이런 떡들이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와서 같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나라의 디저트들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더욱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